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은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누군가 철저하게 감춰왔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님이 제게 남기고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어떤 것을 남겨주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 형제 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위로 손윗 형님만 5명이 있고 시부모님 역시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었죠. 말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는 집안에서 남편은 유일하게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견례를 하기도 전부터 저희 집에서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유 세상에. 형제 많은 집에 시집가면 안 봐도 뻔해. 기싸움 하려 들 거고 온갖 잡다한 일도 다 시키려 들겠지. 엄마가 장남인 아빠 만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 그래, 너희 엄마 장남인 아빠 만나 고생 엄청 했어. 물론 넌 막내 아들 만나서 시집 가려고 하는 거지만 혹시 알아? 그쪽에서 옳았구나 하고 장남이 하던 걸 막내한테 다 몰아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생각해봐.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남편이 너무 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라서 힘들 거라며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솔직히 그 말에는 찬성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시집살이를 해오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봐와서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 걸러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바로 상견례를 할 때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이 묘한 기싸움을 벌였다는 것 정도랄까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나름대로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남편도 제가 어떤 딸인지 알고 있었기에 온실 속 화초 다루듯 사랑해줬고 한없이 아껴줬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항상 저희 집에 오시거나 친정에 가면 저와 남편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곤 했어요. 내 딸을 저렇게나 아껴주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댁에선 저만 바라봐주고 다정한 남편의 태도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댁에 가면 저희 부부를 보면서 어김없이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예, 새아가. 너는 집에서 애 눈치를 얼마나 주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누구 눈치를 줘요? 모르는 척하는 것 봐. 아유, 네 남편.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주면 애가 자기 집에 와서도 두 발을 못 뻗고 계속 몸아려운 강아지 마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느냔 말이야. 원래는 저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지 마누라한테 눈칫밥을 먹고 살면 애가 저렇게 불안해해. 어머니, 이 사람이 제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제가 도울 게 있는가 해서요. 제가 제 와이프 챙기는 게 이상한가요? 저희는 같이 사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인데요. 아이고 막내야, 네가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는 거야. 아, 나 봐라. 네 형수가 부엌에서 밥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냐. 밥 때 되면 알아서 딱 밥 갖다 바치고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 먹고 설거지해주는 수저 밥그릇 컵 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 형님,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전 집사람이 저희 집에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님도 형수님 좀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 가족끼리 모일 때마다 형수님들끼리만 일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태도가 오히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에겐 더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들의 눈초리는 더 매서워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연애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남편은 늘 제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많고 많은 아주버님들은 남편을 눈엣 가시로 여겼지만 형님들의 목표물은 저였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게 걸고 넘어질 것이 없어 항상 만날 때마다 학벌이 그래서 어떡하냐는 둥,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학위를 따라는 둥, 그러면 직장의 스케일이 달라질 거라는 둥,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려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형님들이 단 한마디도 말꼬리를 잡을 수 없도록 칼같이 대화를 끊어버리곤 했죠. 와, 형님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아줄 법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휴, 동서도 참. 동서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 집에서 애 키워야지. 애 키우면서 일 절대 못하지. 어머,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애 키우면서 일을 못해요? 요새 워킹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완전 대세예요, 형님. 산에 어린이집도 있고 애기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전부 다 핑계예요.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특히나 형님들은 학력도 좋으시니까 어떤 회사에서든 모셔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회사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윗사람에게 버릇없이 말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형님들은 제각각 헛기침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곤 했어요. 영양가 없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저만의 대처였죠. 그렇게 전 형제 많은 집 막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댁 분위기에 열심히 적응했습니다. 본인 아들 눈치 주지 말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부터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부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까지. 아주 가끔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남편이 옆에 있었기에 그런 시간들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내라는 타이틀로 인해 어지간한 일들은 저와 남편이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 하셨지만 이제는 막내가 결혼을 했으니 너희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손님 맞이는 저와 남편이 도맡아 했고 시아버지의 첫 제사 때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첫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상이 다 차려진 후에야 시댁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어머, 이걸 어머님이랑 막내 동서 둘이서 다 준비한 거야? 아유, 어쩜 좋아. 오늘 하필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일만 아니었으면 도와주러 오는 거였는데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막내 동서 음식하는 법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튀김옷이 너무 두껍네. 외동딸이라고 그랬지? 보통 외동들은 요리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할 줄 알던데 우리 동서는 너무 곱게만 자랐나 보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조금도 거들지 않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하는 꼴을 보자니 그저 얄밉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를 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제삿날인데 고성이 오가서야 되겠나 싶은 마음에 화를 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뿐 아니라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은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주방에 모인 형님들은 저마다 앞치마도 두르고 음식을 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굽고 튀기는 모든 과정은 저 혼자 해야 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둘러보면 모두 바쁜 척을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죠. 다들 태어난 척 했지만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셋째 형님, 거기 육전 좀 구워주시겠어요? 저 혼자 구우려니까 양도 많고 좀 힘들어서요. 형님 안 바빠 보이시는데 가만히 계실 바에는 좀 도와주세요. 넷째 형님은 꼬지 좀 꽂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어머 동서,
내가 안 바쁘긴 뭘 안 바빠. 이거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묻히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동서는 이거 그냥 기름 둘러서 굽기만 하면 되잖아. 잘하는구만. 저번에 아버님 첫 제사 때 저한테 튀김옷이 어쩌고 전이 어쩌고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하는 법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니 형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형님이 구워주는 전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아유,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완전히 다 태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굴어? 그리고 동서, 사람이 뒤끝이 너무 길면 그것도 안 좋은 법이야. 아유, 허리야. 난 허리가 좀 아파서 저기 소파에 좀 앉아 있을게. 나이 드니까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다 아프다니까. 그 형님도 잠깐 앉아있지 그래요?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판정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동서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네. 막내 동서는 젊으니까 오래 서 있을 수 있지? 우리 목까지 좀 부탁해. 자, 다들 잠깐 쉬자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들 앞치마를 벗고 소파로 가서 쉬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인데 왜 저 혼자 음식 준비를 다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혼자 음식을 하게 생긴 절 외면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려고 하는데 안방에 있던 남편이 형님들의 대화를 듣고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들, 어머니, 왜 저희 집사람한테만 음식 만드는 걸 다 시키시는 거예요? 명절날에는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인데 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우리 서방님은 아직도 신혼이네? 형제 많은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당연히 막내 며느리가 일을 도맡아서 해야지. 같이 하는 게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 다들 텔레비전 끄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저녁에 음식 완성하기는커녕 아침에 차례도 못 지내겠어요. 어머니도 얼른 일어나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아휴, 알았어. 내가 아들 눈치도 봐야 하고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아주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어. 아휴, 못 살아 내가. 매해 명절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짜증도 많이 났던 데다가 마음 같아서는 시댁의 발길을 아예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항상 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쯤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첫째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죠. 노인들이 아무런 징후도 없이 쓰러진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모든 식구들이 다 병원 로비 쪽에 모여 있더라고요. 정밀검진을 받고 나오신 어머님의 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호흡기까지 근육마비가 찾아와 호흡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질환의 이름에 잠깐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까만 부분 보이시죠? 원래 정상적인 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환자분 뇌 상태는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종양입니다. 잠시만요. 뭐요? 종양? 종양이면 우리 어머니 머리에 암이라도 생겼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무슨 암이에요? 그러게요. 갑자기 종양이 뭔 말이래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요즘은 뭐 오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CT를 다시 촬영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진행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허리도 꼿꼿이 펴고 다니시고 언성을 높여 말씀하실 정도로 정정하시던 시어머님께서 희귀병도 모자라 뇌종양 판정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한 건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첫째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시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돌아가실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단호하게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치료는 얼어 죽을. 그거 다 병원에서 돈 벌려고 수작질하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도 받아서 뭐해. 괜히 아까운 돈만 날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병원에 수작질이니 돈 낭비니 뭐니.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데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치료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직 가보고 싶은 곳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시간이 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 있다고요. 그래도 치료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 난 치료 안 받을런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조용히. 어머님이 치료 안 받으시면 그만이지만 남은 자식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어머님은 여기 있는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어머님 때문에 힘들길 바라세요? 세상 천지에 자식이 나 때문에 고생하길 바라는 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그러니까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싶으시면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치료받으세요. 며느리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했어요. 주변에 투병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 없어 잘 몰랐는데 항암 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치료 횟수가 늘어갈수록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헐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등 부작용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간호는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서로 맞벌이를 하는 저와 남편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어머님을 간병해드리기로 했고 나머지 평일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께서 나눠서 함께 옆을 지키기로 했죠. 처음엔 다들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안 식구들이 가면 갈수록 간병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첫째 아주버님 내외와 둘째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님을 간병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며 빠지려고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어느 날은 몸이 안 좋아서 온갖 핑계를 대며 어머님 곁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식구들을 모두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세상에, 장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되시고 난 뒤부터는 마음 놓고 편하게 일상도 못 누리겠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속 나가는 것도 솔직히 눈치 보여.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아픈 늙은이 케어하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화장실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힘들고. 에휴, 간병이라는 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그래. 맞아. 그리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피부까지 뒤집어지셔서 약욕도 시켜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목욕시켜드릴 때마다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야. 내 평생 우리 엄마도 시켜드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 간병인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대며 시어머님 간병을 피하려 했고 결국 간병은 저와 남편 그리고 넷째 다섯째 형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붙이면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할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희가 손수 돌봐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넷째 다섯째 형님은 어머님 간병을 아주 귀찮아했어요. 놓친네.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말년까지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네. 그러니까요.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 보고 있어야 할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람? 솔직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한다니까요.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딱 두 사람, 저와 남편만이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면서 안마를 해드렸고 복도를 오갈 때에는 꼭 손을 잡아드렸어요.
뒤집어진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약욕도 빠짐없이 해드렸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처음엔 이야기를 들었던 대로 손이나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을 호소하셨지만 병을 진단받은 지 딱 2년째가 되면서부터 점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셨죠. 어느 날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보내드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생각 이상으로 참 아픈 말이더라고요. 심장을 쿡쿡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항암 치료는 중단됐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선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허공에 대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덜컥 무서움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하지 않고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동안 선망 증상에 빠져 헛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절 불러주셨어요. 네, 어머님. 저 부르셨어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면 아프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 바람에 네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싶어서 잘해준 것 하나 없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인데도 늙은이 병수발 다 들어준다고 고생했다. 우리 막내 며느리 진작에 내가 잘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고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게 모질게 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외면하는 시모를 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은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물이라도 드릴까요? 우리 집 한마당에 장독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중에 색이 유독 짙은 장독대 하나가 있을 거다. 거기에 네가 가서 꼭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 내 말 까먹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내가 세상을 뜨거든 거기 아래를 꼭 봐보거라.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지 말고 너 혼자 봐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나중에 제가 꼭 파볼게요. 그래도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해주세요.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진단을 받고 2년을 버티셨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며칠 후 의식 회복 없이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게만 남긴 말이 유언이 된 것이었죠. 저와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손님을 맞으면서도 어머님께서 얼마의 유산을 남기고 가셨을지, 자식들에게 남기고 간 집이나 땅 문서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어머니 유산 많이 남기고 가셨겠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알아볼 걸 그랬네. 다들 어머니 유산은 탐내지 마. 이런 건 원래 장남이 다 받아가는 거야.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불만 없지? 형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 공평하게 나눠야지. 형님만 어머니 아들이요? 여기 상복 입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양반이. 에휴, 우리 어머니 유언 한마디 안 남기고 가셨네. 야속하기도 하지.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가실 법한데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랑 제일 많이 있었던 게 막내 재수 씨 아닌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당연히 어머님께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기 동서, 어머님이 뭐 따로 동서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 없었어? 유산은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땅이 있으시다든가. 선망 증상 있으셨다면서 노인네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헛소리 많이 한다고 하던데? 아니요, 어머님 저한테 따로 말씀 남기신 것 없었어요. 정말 뭐 없었어? 말한 거 있는데 동서 혼자 알려고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상황에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거짓말을 쳐요, 형님. 병간호하는 내내 소리 지르시고 헛것만 보셨지 저한테 아무 말도 남기신 거 없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가슴은 벌렁거리며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얼른 집으로 가서 말씀하신 장독대 아래를 들여다봐야겠다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 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다들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저마다 피곤하다며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더군요. 그래서 따로 의심을 받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우선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집안에 있는 옷가지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다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독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색이 유독 짙은 장독대를 찾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독대를 발견한 전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갔어요. 처음엔 파도파도 흙만 나왔지만 어느 정도 흙을 파내려 가자 딱딱한 뭔가가 삽에 탁 걸리는 거예요. 삽에 걸린 물체는 바로 낡은 나무 상자였고 녹슨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나무 상자를 꺼낸 저는 손으로 잔뜩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이미 다 헐어서 빠져있는 못을 빼낸 뒤 상자를 열었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양의 돈다발과 금부치 몇 개가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 아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몇 장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었어요. 그 서류 뭉치들은 바로 시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여러 개의 땅 문서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보관이 되어서인지 종이가 빛이 많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이 있기는 했어도 글자들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오래된 책들도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색이 바래긴 해도 오랫동안 원상태로 보존되는 것처럼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보니 이 수많은 서류들은 그저 가벼운 땅 문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을의 땅 몇 필지를 싼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함께 계약서마다 마치 강제로 사인한 것 같은 인주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한참을 들여다보던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흘러가는 말로 해주셨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서류들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 제정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 유지가 땅을 계약하거나 사들일 때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사인이나 인주를 받아냈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스스로 조작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싹 스치더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서류들 또한 그런 식으로 작성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가부장적이기는 했지만 부지런히 살아오신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갈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대로 이 일을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제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그 나무 상자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해주신 이야기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색이 좀 짙은 장독대 아래를 파보라는 말을 해주셨어. 꼭 나 혼자 봐야 한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유품 정리하고 오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고 왔어. 아이고, 혼자 고생했겠네.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그럼 같이 갔을 텐데.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어? 장독대 밑이면 그냥 흙밖에 없었을 텐데. 자, 여기 들고 왔으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해봐. 남편은 제가 건넨 나무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그 안에 들어있는 돈다발, 금부치, 그리고 서류 뭉치들을 보고 한 번 더 놀라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서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여보? 마을 땅을 이 정도 값에 사들였다?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글자가 너무 희미하기도 하고 한자도 쓰여 있고. 아버님께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오신 거야. 지금이야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컴퓨터고 시스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 계약서에 강제로 사인을 하게 만들고 인주를 찍게 만들어서 남의 땅을 빼앗아 오신 거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사인하라고 하니 억지로 했을 거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것들을 모두 확인한 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알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이 일을 외부에 알린다면 당연히 일이 커지게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 눈앞에 빤히 보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묻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와 남편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모든 돈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아직까지 어머님 댁에 찾아와서 집안을 뒤진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어머님께서 서랍 안에 넣어두신 집문서와 우리가 어머님과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어머님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기 전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었죠. 그리고 집이 팔리게 된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서 피해 보상을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서류 안에 적혀있는 분들 말이야. 아직 다 살아 계실까? 그러길 바라야지. 일단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찾아뵙자. 그러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저희는 며칠 동안 이 돈을 어떻게 말을 하고 전해드려야 하나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 여전히 살고 계실 거라는 확신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에 대해 보상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서류 속에 적힌 이름들과 대조하면서 한 분씩 만나 뵙고 과거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이장님 댁이었어요. 아무래도 마을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 이 마을에 대해 빠삭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이장님을 만나 뵙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던 서류를 건네드렸습니다. 이장님, 혹시 여기 적혀있는 이름들 다 아는 분들이실까요? 이장님께서는 돋보기를 착용하시고 제가 건네드린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서류들을 왜 자네들이 가지고 있어? 이 서류들은 40년도 더 된 건데 진작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줄이야.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거예요. 전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과거에 마을 분들이 저희 시아버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당한 게 맞아.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지.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가지고 있던 땅들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겼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이제 와서 뭐 억울한들 어쩔 도리가 있나 싶었지. 그래도 다행히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 다 살고 있어. 한두 명 정도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근데 이제 와서 그건 왜 물어보는 건가? 다행히 명단에 적혀있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 마을에 그대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뒤 마을 분들의 주소를 받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 서류를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하셨지만 서류 속에 적혀있는 이름과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결국 눈시울을 붉히셨죠.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는데 뺏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네,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걸 확인해보라는 말을 남기신 건 바로 그걸 바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본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명단에 이름이 적혀있는 분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과거에 빼앗겼던 땅 그리고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저희에게 남은 건 딱 하나,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댁 식구들이 결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 욕과 비난을 먹을지언정 이 모든 사실을 전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집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한 다음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희 집으로 모이라고 연락드렸어요.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따로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빨리 말해봐. 유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 땅 문서 같은 것도 있으시대? 어디 보관해 두셨대? 일단 식구들 전부 다 알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따로 알아본 결과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 살고 계시던 주택 한 채가 전부였어요. 별도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려줄 유산 같은 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에이, 놓친네. 적금 안 들어두고 뭐 했대? 뭐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주택도 팔고 나면 돈이 꽤 될 테니까. 그거 팔고 남은 돈은 내가 먹으면 되는 거잖아, 어? 아니요. 어머님께서 지내시던 집은 이미 내놨어요. 집이 팔린다면 그 돈을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릴 생각이에요. 식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다들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기 바빴죠. 지금 제정신이 있냐느니,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10년도 안 된 주제에 그걸 왜 제멋대로 생각을 하냐느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상도덕이 없다느니.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상황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은 여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장독대 아래에 어떤 물건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난리를 치던 시댁 식구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시댁 식구들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들, 형수님들, 이 서류를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가 어떤 짓을 저질러 오셨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걸 하나부터 전부 다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해오셨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우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혹시 너희가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런 걸 조작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집사람한테 이걸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져온 거고요.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이걸 남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진 가장 큰 걸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아오셨을 분들에게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어떡해. 식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야지. 그것도 돈하고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완전 골치만 아프게 생겼잖아. 이런 중요한 일을 상의조차 하지 않고 저희끼리 알고 결정한 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 혼자만 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 부부는 어머님 집을 판 돈과 함께 어머님께서 남기신 상자 속에 있던 금부치와 돈다발까지 모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남은 돈은 모두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첫째 아주버님은 식탁까지 뒤집어 엎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듣자 하니까 이 집이 그냥 너희 거 같지? 너희가 지금 하는 짓거리들 전부 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거 알아? 몰라? 집안 싸움으로 어디 한번 가봐? 형제끼리 피 튀기게 한번 싸워볼까? 예,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고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할 테면 해보시라고요. 어머니 편찮으신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춘 적 없고 다들 유산만 노리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네요 진짜. 정 억울하면 소송 거세요 다들. 남편이 되려 고소를 할 테면 해보라고 으름장을 놓자 시댁 식구들은 너도 나도 험한 말을 해가면서 인연을 끊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낼 바엔 차라리 연을 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따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봤어요.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과 별도의 협의도 진행했고 남은 돈을 모두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저희의 결정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첫째 형님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지만 결국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포기했고 둘째 형님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면서 저희의 결정을 막으려고 했지만 마을 주민분들은 저희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나서야 저희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을과 가족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가슴속으로 원하셨던 일이 이제야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어머님의 집도 팔리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님께 모은 돈을 전해드리면서 별도로 부탁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 돈은 꼭 마을 발전을 위해 써주세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데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쉼터가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말이에요. 여기는 대부분 노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라 그런 곳을 만들자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미 경로당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지.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는 모든 일을 해결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이는 풍경들을 보면서 문득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셨을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걱정 없이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시기를 마음속 깊이 바랐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희 부부는 남아있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저희 부부를 곱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 정도가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다름 아닌 이장님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때 부탁했던 마을 쉼터 있잖아. 이제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걸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한번 구경을 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연락했어. 혹시 시간 괜찮어? 그게 지금 완공이 됐구나. 저희도 보고 싶어요. 마침 토요일에 시간이 괜찮으니까 토요일에 한번 보러 내려갈게요, 이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마을을 위해 기부한 돈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새로 짓는 데 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울퉁불퉁한 길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도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집은 마을 어르신들의 새로운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곳을 지어야 하나 아니면 기존의 빈집을 활용해야 하나 찾던 중에 이곳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마침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사신 분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맙네. 사는 동안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참 속상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 나이 먹어서야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받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덕분에 마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고맙긴요. 저는 시어머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건 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또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마을이 좋게 바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저희의 선택으로 마을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그걸로 됐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마을을 둘러보다가 온 김에 소주 한 병 사들고 시어머니의 산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산소에 술을 2번 뿌려드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일 했어. 과거에 뺏긴 땅이랑 돈도 다 돌려드릴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마을도 좋게 바뀔 수 있었고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이게 뭐 내 덕분인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큰일을 맡기고 가신 거지. 시집 왔을 때부터 예뻐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 보면 날 그렇게 미워하신 게 아닌 것 같기도 해. 날 믿으니까 이것도 부탁하신 거겠지. 저희는 한참 동안 어머님의 산소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기 바람이 볼을 싹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마치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보고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전 시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지켰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의 곁에서 병수발을 들어드리게 됐고 그렇게 병간호 해드린 걸로 인해 어머님께서 절 믿어주셨기에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 신념을 지켰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서 요즘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이 잘 해결된 후 첫째 형님네부터 시작해서 5째 형님네까지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남은 돈이 있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 저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해대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코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가족끼리 싸움을 한 해 만에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 웃겨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끔 모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꼭 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